네, 저희는 계속해서 파트 5 매입세액 중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입세 불공제 대상 세액이 있고 이 사유에 해당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요. 이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서식에다가 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하는 276페이지에 있는데 이 서식을 또 작성을 사유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까지 좀 살펴보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267페이지 1번부터 보면은 1번 세금 계산서 미수치 및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성실 기재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한번 쳐보시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세금서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적인 요건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세금 계산서 자체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되는 거겠죠. 거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또는 계속 보시면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필요적 기재사항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 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었었죠.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 연월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적히거나 이제 잘못 적히게 되면은 세금 계산서의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고요. 역시 공급받은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긴 예외 사항이 더 중요한데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잘 보셔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비록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조금 잘못됐지만 이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268페이지 동그라미 5번입니다. 268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2016년 1기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용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승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거래사실도 확인된다. 즉 뭐냐면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책에도 나와있지만 어떤 게 되겠어요? 종이죠, 종이. 만약에 전자를 끊어야 되는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전자세금계산 의무 대상자 있겠죠. 이 사람들이 종이로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끊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때는 이제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산세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있겠죠. 그렇지만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앞장에 조금 돌아가셔서 267페이지 제일 밑에 줄 동그라미 3번인데요. 줄 한번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의 지연수치라 그래서 2016년 1기 이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자, 여기까지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하면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 연월일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문구에 읽은 대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됐으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원래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계속 보시면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지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2020년 이제 1월 1일이고요. 저희가 6월 30일 그리고 이제 12월 30일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공급 시기가 돼요. 공급 시기에 이때 원래 뭘 해야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고 늦게 발급이 되면은 요거를 한번 요 시점을 자릅니다. 1기에 대한 확정 신고 며칠까지 하게 돼 있죠? 요 25일을 줘갖고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이 시기까지 발급을 하게 되면은 요때는 우리가 이거를 지연 발급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발급이 되면 지연 발급이 되고요. 이때는 공급자 지연 발급 가산세 1%의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발급하게 되면은 이거를 미발급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때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로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위에서 설명한 거는 이 부분은 공급자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급받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급받는 자는 원래는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필요적기 재산이 틀린 거라서 원래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방금 읽어본 그 문구 26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그 문구는 뭐냐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받은 경우는 이때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 법조문은. 그래서 늦게 받긴 늦게 받았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았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다만 이때는요. 매입자도 가산세가 0.5%가 나옵니다. 좀 불합리한 면도 좀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계에서 발급의무자는 공급자잖아요. 얘가 발급을 잘못한 건데 늦게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 매입자도 가산세가 있어서 상당히 좀 불이익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원래는 요 시기를 지나면 미발급으로 가면은 요때는 매입세액을 불공제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바뀐 게 요때로부터 그 책의 내용은 268페이지 7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때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난 날, 여기 되겠죠? 1월 25일. 다시 플러스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이게 전년도, 2018년도까지는 공제가 안 되다가 2019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것도 공제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산세 0.5%. 요게 지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가산세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됐다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즉 10%가 다 날아가 버린 거기 때문에 이때는 불공제하고 이때는 이제 가산세는 없게 된다. 그게 지금 이제 동그라미 이제 7번의 이야기인데요. 자, 줄 한번 쳐보시면 다음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의 지연 수치라 그래서 2019년 2월 10일 이후 거래분부터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 신고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 0.5%만 적용하고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의 개정상 이 부분이 불공제였다가 공제로 바뀌게 됐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유, 1번 사유의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불공제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제되는 예외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69페이지 2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 불공제 사유 두 번째인데요. 줄 한번 쳐보시면 2번 밑에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합계표는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종이세금계산서, 즉 일반 그 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거래분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건데 종이세금계산서는 그럴 수 있겠죠. 전자는 우리가 빠뜨릴 일이 없겠죠. 신고할 때 우리가 국세청을 한 번씩 다 검토를 하니까.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빠뜨렸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향후에라도 뒤늦게 신고하는 거, 다시 정정신고하는 거를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요때는 나중에 뒤늦게라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9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다만 박스 바로 위에 보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데 1번에 보면 이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번에 보면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3번에 보면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69페이지 밑에 보시면 3번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사업 무관 자산이라든지 주로 사업 무관에 관련된 이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 계속 보시면 4번에 영업의 용도의 사용 승용차에 대해서 매입세 불공제가 됩니다. 자, 회사에서 우리가 화물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승합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고요. 또 유지비도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구입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고 유류대라든지 각종 유지비도 전부 다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줄을 한번 쳐보시면은요.
영업의 용도 사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이기 때문에 임차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나간다.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는데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돼야 되겠고요. 유지 같은 경우 이제 유류대라든지 차량 수선비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영업의 용도의 승용차라는 건 무엇이냐?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바로 밑에 이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매입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무엇이냐? 가번에 나온 것처럼 가로 안에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8명이 안 되는 승용차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거고요. 다만 100이랑 1000cc 이하라고 나오죠. 이 1000cc 이하는 경차인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걸로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면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실무할 때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업무용 승용차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연결이 됩니다.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은 불공제, 소득세 법인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서 실무상 처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상 이제 실제로 우리가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 거 구입을 했을 때 이제 기아 자동차 또는 현대 자동차 이런 데서 세금 계산서가 들어와요. 몇 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걸 갖고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이제 승합차여서 매입세 공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입세 공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부터 매입한 거를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에서 담당 세무 공무원이 이게 공제 대상 승용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가 한번 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 승용차가 몇 인승인지 용도가 어떤 건지 화물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려면 뭘 보면 되겠어요?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실무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이게 승용인지 화물인지 써 있고요. 또 승용이라고 하면 몇 인승인지 써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우리도 실무하실 때 매입세액 공제나 불공제를 따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됐으면 그 이후에 유류대까지 쭉 계속해서 불공제를 시켜야 된다는 점까지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된다는 점 설명드렸고요. 계속해서 271페이지 5번에 보시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게 접대비 관련돼서 우리가 거래처에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거래처에 식사를 한 것들은 불공제가 되는데 우리가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그것도 이제 식대 그런 것들은 복리후생비가 되죠. 또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무상 구분을 잘 하셔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여부를 좀 따져주셔야 되겠고요. 하나 좀 넘어가서 272페이지 보시면은 골프나 콘도 회원권 관련 얘기가 있죠. 272페이지 박스 안에 두 번째인데요.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을 때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사의 임직원이다라고 하면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공제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매입세 불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판례라든지 세무조사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실제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하셔서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싼 것들은 억대에도 넘어갑니다. 막 5억, 10억 이렇게 되는 것들도 많고 10억 넘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관련된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지만 매입세액 공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실제 이용 실태를 갖고 나중에 세무조사 시 다시 불공제로 해서 추징하는 사례들도 많이 판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심판례들도 나오고 하니까 잘 주의해서 실무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72페이지 계속 보시면 6번에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고요. 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된다는 것은 과세면세 겸용을 할 때 과세사업과 관련된 건 공제를 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건 불공제가 된다는 의미로서 요거는 제가 요 불공제가 다 끝난 다음에 뒤쪽에서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때 살짝 언급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동산 있을 때 토지랑 건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있고 이게 건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매각을 하면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만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됐었던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매입세액이 발생했을 때 그 매입세액이 발생한 매입세액이
건물 관련된 거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공제가 돼야 되겠지만 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거는 요거는 불공제가 돼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몇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건설공사를 하는데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건설공사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되겠고요. 건물과 관련된 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부가세를 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줄 한번 쳐보시면은요. 272페이지 6번에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주 8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밑에 각주 8번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것이죠. 27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좀 보시면 좋겠는데 1번에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공장 부지, 택지 조성 등을 위한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된다는 거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즉 우리가 공사비가 회계 처리했을 때 차변의 토지,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면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의 이제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토지의 지목이 한 20몇 가지가 있죠. 무슨 농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공장용지 등등이 있는데 처음에 이게 농지였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장용지 낸 걸로 바꾸기 위해서 형질 변경과 관련된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자본적 지출로 봐서 당연히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돼야 될 거고요. 이번에 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 건물을 사서 건물을 즉시 헐어버렸어요. 건물을 안 쓰고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라고 하면은 이 건축물의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철거 비용은 전부 다 토지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매입세액도 전부 불공제가 돼야 된다. 토지 원가로 산입이 되니까 그런 개념이고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매입세액도 불공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매입세액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우리가 토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낼 수가 있어요. 토지 건물을 좀 봐주세요 했더니 부동산에서 열심히 알아봐갖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토지 건물을 이번에 한 이제 100억 주고 사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몇 천만 원이 나갔다고 하면은 이 공인중개사 수수료 몇 천만 원에 수천만 원의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요. 건물을 소개받은 것도 되지만 토지를 소개받은 것도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안분을 해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시켜야 됩니다. 토지는. 그래서 273페이지 보시면요. 취득 시 부담한 중개료라고 해서 위에서 세 번째 줄 과세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중개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및 건물에 안분을 하고요. 토지 관련된 건 불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세금 추징 사례가 좀 있었는데 요거를 안분을 안 하고 전액 매입세 공제를 한 그런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불공제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지적 사례가 나와서 한번 이제 추징이 된 사례도 저희 이제 거래처에 한번 있었는데 요거 꼭 안분할 때 취득할 때 저걸 안분해서 토지 관련된 부분을 불공제를 시키는 것을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3페이지 또 사례 중에 제일 밑에 보시면 7번에 지하실 터파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하실 터파기.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층에 관련된 토지를 파내는 그런 공사를 했어요. 그거는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봐서 불공제를 할 거냐, 건물로 봐서 과세를 할 거냐.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땅을 팠으니까 이제 지하를 파냈으니까 이거는 토지 관련된 걸로 봐서 불공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하층에 건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관련된 매입세로 봐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27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과세사업용 건물의 지하층 신축을 위한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74페이지 계속 보시면 7번에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이제 매입세액입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었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먼저 여기 예외를 보시면 세 번째 줄 그러나부터 나오는 것을 보시면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경우에 사업자 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까지를 거래돼서는 대표자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번호 기재하면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최근이 좀 전인데요. 2013년에 한번 세법이 개정돼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액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에 속하는 기산일까지 역산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세 공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아까 과세면세 겸용사업자 부분 같은 경우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는 공제가 되지만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은 이제 불공제가 된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게 관련된 게 277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공통매입세 안분계산인데요. 이 과세면세 겸용사업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 안분계산 요 부분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책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 실무상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좀 지우고서 설명을 할 건데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설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건설회사인데 건설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현장과 B 현장이 있어서 A 현장은 우리가 아파트 신축이다. 근데 이 아파트가 모두 국민주택 규모의 85제곱미터 이하가 된다면은 A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전부 다 전액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B 현장은 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가를 짓고 있다. 상가 신축. 상가나 빌딩을 신축하고 있으면 여기는 과세 현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포크레인, 레미콘 이런 중장비를 가져다 쓰는데 이 사업장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불공제를 해야 될 거고요. 이 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상가 신축과 관련된 거니까 공제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회사지만 이제 사업장이 이제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는 과세사업 관련된 거는 공제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불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이렇게 딱 구분되지 않고 건설회사 공통의 전체적으로 회사 전체에 사용되는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설회사 사무실 본사 관련된 매입세액인데요. 본사 사무실에 관련된 임대료라든지 사무실에 관련된 임차료, 통신비 등등 각종 부대 비용들 그리고 또는 이 회사 전체에서 발생하는 회계감사라든지 세무자문이라든지 법률자문 등등 이런 전체적인 각종 자문 서비스 관련된 거는 공통의 매입세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과세 현장이 얼마만큼, 면세 현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안분을 해줘야 됩니다. 과세와 면세로. 안분. 이때 안분할 때 공급가액, 즉 매출액 비율로 안분을 해서 이거를 매입세 공제, 불공제를 따지게끔 돼 있다. 이 부분은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277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내용을 한번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챕터 3,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이라고 해서요, 과세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는 실지 기속에 따라 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실지 기속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요, 안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분하는 시기 1번에 가로 1번에 보면은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서 공급가액 공통매입세 곱하기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즉 전체 총 매출액분의 면세 매출액을 곱해서 요 비율만큼, 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했으니까 요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불공제되는 매입세, 요 전체 매입세액 중에서 저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출액으로 안분을 해서 불공제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해당 과세 기간이기 때문에요, 6개월의 매출액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정신고를 하겠죠.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 예정신고를 하는데, 이때 예정신고할 때는 6개월 매출액이 없으니까 일단은 3개월 매출액만 갖고서 예정신고 때는 안분을 했다가 이 부분을 7월 달에 부가세 신고할 때 정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신고하시는 과세면세 경영사업자분들은 예정신고 때 안분했던 거를 이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그 개념까지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그 정산과 관련된 그 계산 사례가 280페이지의 예제로 좀 나와 있으니까 요 정산 관련된 그 예제를 보시면서 좀 실무상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1페이지 보면 안문 계산의 생략이 있는데요. 이제 경제성이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일반 작은 거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안문 계산을 생략하게 되어 있는데 281페이지 2번에 보시면 1번에 해당 과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다. 그러면 안문 계산 생략합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과세 사업자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안분 계산 생략하고 전액 공제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공통매입세 자체가 5만 원 미만이다. 공통매입세 자체가 5만 원 미만이면 이 5만 원 미만의 세액을 안분하기 위해서 이 6개월간의 매출액을 다 가져다 놓고서 이걸 안분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략하고 3번도 이제 생략하는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세면세 경영사업자는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6번과 4번과 5번에 계속 책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활용을 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매입세액 파트 5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